Okay, so I'm going to say a few words and introduce our speaker today in Korean. Yeah, that's okay. So,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곳 미시건대 한국학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을씨년스러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시간에 온 지가 한 13년 정도 돼 가는데요. 미시간의 봄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올해의 봄은 정말 유난히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뉴스를 보면 분쟁에 휘말린 세계 뉴스가 마음까지도 더 이렇게 흉흉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행사가 더욱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행사가 아닌지 정재찬 교수님을 연사로 모시게 된 걸 굉장히 큰 행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찬 교수님에 대해 짧게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및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2008년부터 한양대 국어교육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오늘 연사 정재찬 교수님은 현대시의 이념과 논리,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등 다수의 굉장히 딱딱한 학술서의 저자이시면서 동시에 무려 2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시를 잊은 그대에게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의 저자로 명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한양대에선 매 강의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질투가 나는 부러운 부분인데요. 한양대에선 매 강의마다 학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최우수 교양과목 교수로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아탑에만 갇히시지 않고 대중들에게 시심의 씨앗을 뿌리시는 데에도 애써 오셨다는 게 매우 인상 깊습니다. 시는 물론 인문학, 예술, 대중문화에 이르는 풍요로운 콘텐츠로 JTBC Talk to You, TVN 어쩌다 어른, SBS 김영철의 파워 FM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신 바 있죠. 오늘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1989년에 나온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께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키팅 교수가 되기를 꿈꾸신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키팅 교수가 남긴 멋진 대사가 있는데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오늘 그 아름다움, 낭만, 사랑의 세계로 시를 잊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한 편의 시로 인생의 맛을 일깨우는 우리 시대 시 소믈리에 정재찬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영광이고 또 남센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로 환갑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61년을 사는 동안 내가 먼저 강연을 하겠다고 들이댄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나 강연 좀 하게 해달라고 강연 자리 만들어 달라고 허겁지겁 부탁을 했는데 너무 바쁜 와중인데도 이렇게 제 청을 들어주시고 또 코비드 때문에 정신도 없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청중이 센터장님 비롯해서 2명만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로 왔는데 멀리 시카고에서 우리 또 저의 페이스북 친구 손태환 목사님도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부터 제 인생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목 하나는 괜찮게 진 것 같아요. 다 해당되시죠? 그러니까 저건 거의 전 인류에게 같은 선포와도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같은 제목의 드라마도 사실은 제작돼서 상연된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시청률이 1%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신 분 거의 없으세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꿈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좀 멈추기 시작하는 것 같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좀 시심을 찾고 있는 것 같고 하는 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정말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서 실은 가장 우리 모국어의 시심을 간절히 그리워할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재외국민 여러분들, 교포분들이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재외국민 모이면 맨날 우린 트로트를 언제까지 할 건가? 언제까지 아이돌만 올 거냐? 나도 좀 돌고 싶다. 어, 그런 비전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제 첫 걸음을 뗐으니까 앞으로도 좀 꾸준히 좀 이런 만남을 제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대중적인 레파토리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명색의 한국학센터고 대학인데 그래서 육사와 동주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딱딱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육사와 동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그의 생애와 시를 함께 견주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육사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게 아마 1시간 정도일 것 같은데 뭐 Q&A 하려면 20분을 빼라는데 그 빼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 6시간짜리 레파토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촥 하고 모자란 대화는 뭐 이따가 우리가 나가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육사의 시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시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육사의 청포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저 포도는 다른 잘못된 품종입니다. 우리 조교가 다른 걸 갖고 왔어요. 저랑 서양 품종은 아니었을 거고 아마 우리나라의 파란색 그런 포도였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 이육사의 청포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시는 이육사가 가장 스스로 사랑했던 아꼈던 그런 작품입니다. 심지어 이거 내가 썼어라고 할 정도로 이육사의 최애작이에요. 그렇다면 육사 선생은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 시가 나의 대표시야라고 얘기했을까? 짐작건데 제가 보기엔 이 시는 미학적인 성취가 뛰어나요. 대부분 저항시라든가 민족시라든가 하면 자꾸 내용, 의미, 의 이런 데서만 그 작품을 평가하기 쉬운데 육사 선생님 보기에 이건 자기가 써놓고도 이건 좀 미학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를 이루는 두 개의 큰 축은 청포도라고 하는 거랑 청도포를 입은 언어 유희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의 유사성에 해서 두 개의 축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음성적 자재를 보더라도 주저리 알알이 이렇게 박혔다는 것들 이런 표현들이 과연 이건 내가 한 걸까 싶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더라도 청색과 백색의 컨트라스트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죠. 한국을 비롯한 동양은 청색과 백색이 단순히 이렇게 대립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보적인 걸 갖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운동을 하더라도 청군과 백군으로 싸우게 한 건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코 적으로 끝나지 않게 해줬다. 청색과 백색이 어울리는 건 아주 순수한 말급입니다. 거기다가 이 시는 한시의 형식의 전통을 필요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전통 시조를 보는 듯이 아이야 하는 이런 형식 자체도 아주 뛰어난 그래서 일단 형식미가 미학적으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육사 스스로가 만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시가 여름날의 정경을 노래한 시다
아주 순수한 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는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손님 맞이한 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육사가 썼다 그러면 무조건 저항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마뜩찮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가 그냥 청색과 백색의 대조를 위해 아름다운 이미지를 통해서 순수함만 얘기했다라고 하기엔 뭔가 턱 걸리는 게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는 딱 보면 광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포카리 스웨트라고 혹시 한국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이제 착 순수한 젊은 남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를 보기엔 뭔가 마뜩찮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뭐죠? 딱 한 개의 단어가 거슬립니다. 고달픈 손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입니다. 이 시의 가장 키워드가 바로 손님인데, 그 사람이 주제인데 정작 그 사람은 고달픈 몸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맑고 밝게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어쩜 이 시는 굉장히 맑고 밝음, 순수함을 깔아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인물은 고달픈 몸으로 만들어놨다가 오히려 핵심이 아닐까. 그리고선 그 손님이 이 시의 핵심 뭔데,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어느 날 이 고달픈 몸의 이 손님이 혹시나 구세주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예수가 모든 사람들이 이 인류를 해방하는 영웅이 올 줄 알았는데 초라한 몸으로 와서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육사가 꿈꿨던 우리의 구세주는 미군이나 소련군 같은 그런 영웅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광복군 같이 우리의 독립군처럼 아주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그걸 기대한 거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육사 스스로가 바로 스스로가 고달픈 손님이 됐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그렇게 고달픈 몸으로 온 사람을 어떻게 맞이할까가 핵심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포도를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을 만큼 해가지고 하얀 모시 수건 준비해서 은쟁반 같이 귀한 거에다 놓고 함께 축제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마리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 양반이 요즘 뭐 성령이 임했나? 아니 우리가 육사 그러면은 안동의 유학자에 이렇게만 설명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종교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시의 개념을 좀 확장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만의 작품이 아니라 보편성을 갖고, 가령 제가 미국 사람을 만나면 이걸 오히려 제가 구약의 전설 아니겠어요? 저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고장 7월은 전설이 주저리 열렸어요. 그 전설은 뭘까? 앞으로 구세주가 올 거라고 하는 전설은 아니었을까? 근데 그 전설은 언제 이루어져? 고달픈 몸으로 한 사람이 와서 이루어져라고 한 예언 같은 거 아니었을까라고 함으로써 이 시를 좀 보편성의 발열로 올릴 수는 없을까? 왜 꼭 우리 거야만 될까? 왜 꼭 한복 입은 사람만 생각해야 될까? 그런데 이건 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찍이 우리 한국화의 거장인 운보 김기창 화가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운보 선생님은 청각장애가 있으셨던 분인데 바보산수화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당 그 김문효의 제자인데 지금은 뭐 좀 친일 시비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내는 또 우향 박래현 화가가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그린 예수 연작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시면 사람을 구원해 주는 선비가 하나 보일 텐데 그분의 옷자락이 어떻습니까? 청포를 입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고달픈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그때 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하얀 모시 수건에 은쟁반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아마 창포물인 것 같습니다만 저기 어쩌면은 청포를 한껏 손에 가득 묻혀도 좋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이육사를 보면 어떨까? 왜 우리 윤동주는 무조건 기독교, 이육사는 한시 한학 그러는데, 여러분 윤동주가 하늘을 불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거는 사실은 맹자의 진심장구에서 따온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식으로 봤으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러분 육사 그러면 안동 사람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힘은 과연 어땠나? 강원도의 힘이라는 영화를 좀 패러디해봤어요.
자, 이육사 선생은 1904년생입니다. 음력 4월 4일 생이고요. 이름은 또 육사가 되네요. 지금의 원촌동에서 태어났는데 옛 이름은 원촌리였습니다. 여기는 이 씨들의 집성촌이었어요. 과연 그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였다는 이 고향 안동은 과연 원촌동은 어떤 마을이었을까? 이육사의 수필들이 좀 덜 주목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수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래 내 동리라고 하는 곳은 겨우 한 100여 호나 될락말락한 곳, 모두가 내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이 땅에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무서운 규모가 우리들을 키워주었다. 이 우리들을 키워준 이 규모라고 하는 게 뭘까? 사이즈를 말할까? 그러기엔 100여 호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100여 호도 사실은 이 당시 집성촌 규모로는 상간마을로는 실은 큰 편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규모는 뭘까?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라는데 그건 뭘까? 어쩌면 이들을 대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한 어떤 그 아비투스 같은 거 아니었을까? 이 무서운 규모라고 하는 건 공간만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대대로 지켜온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와 전통, 세월과 기억의 덮개 속에서 자리 잡은 일종의 문화적 아우라 같은 것이 자기들을 키웠다라고 말한 거 아닐까. 실제 이 수필을 보게 되면은 육사 선생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워온 게 3살 때부터 버릇이었다. 굉장히 유교적인 그 엄밀함 속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양반 가문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적부터 몸에 법도가 배워오면서 자라났던 것, 그런 것이 이들을 키운 규모일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실제 육사는 한편으로는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해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마을을 이제 회상하면서 자기 마을에는 왕모성이라고 고려 공민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실제로 고려 공민왕이 도망쳐 갈 때 여기에 오게 되거든요. 그 전설이 아직도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여하튼 그건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우리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우리가 자랄 때는 집안 어른을 뵈러 갈 때도 떳떳이 등롱에 황촉불을 켜서 용이나 분이들을 들리고 다닌 겁니다. 종이 있었다고요. 초롱 들고 가는 사람 놓고 어른들 뵈러 갔다. 이게 이 당시 안동의 문화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말해보자면 이육사는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사실 저는 저런 걸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누구의 몇 대 손, 그래서 뭐, 그래서 DNA가 그때까지 남아왔고 뭐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14대 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규모는 그걸 대대로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 아우라를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 동네가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외가는 더 심합니다. 육사의 외가들은 육사 엄마가 우리나라 그 의병장이었던 그 허위의 조카인데, 허위가 어떤 분이냐면 13도 군사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격까지 하셔서 동대문에서 패퇴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 동대문 와 보시면 왕산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양반 이름이에요. 호예요. 그럴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는 집인데, 이 허씨 집안들은 죄다 이제 그 만주로 망명해서 살게 됩니다. 그 히스토리는 뭐 나중에도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정작 이 마을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그 외가가 없었다 할 정도로 다 감옥에 가 있거나 다 해외로 가 있거나 그랬던 집안. 그러면 친가도 이래, 외가도 이래, 이런 분위기, 이게 이 마을의 규모였다라고 말한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육사는 살아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전통에 익숙해하면서도 육사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낙동강을 곧잘 산책을 나갔는데 그 물소리를 따라 어디든지 가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막 생각으로는 동해를 건너가고, 그러면서 읽은 건 뭡니까? 플루타르크 영웅전, 시저, 나폴레옹 이런 거 읽으면서 내 요람도 고목에 걸린 거미줄처럼 날려보냈다. 나 스케일이 여기가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대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육사 한편으로는 역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전근대는 벗어나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세기로 나가야 돼. 동해를 건너가야 돼. 대륙을 가야 돼. 하는 것이 그 산골 안동 땅에 있으면서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동을 벗어나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 생활이 굉장히 짧아요. 아마도 관동 대지진 때문에 돌아왔을 거라고 우린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마도 일본에서부터 아나키즘 계열의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안동에 왔다가 다시 또 이번에는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학도 갔다 옵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중국이 안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육사의 인생을 어쩌면 결정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27년 가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게 유명한 장진홍 의사 의거 사건입니다. 장진홍 의사의 의거는 어떤 거냐면 장진홍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구한말 군인 출신인데 이 양반이 국제 공산당에도 가입하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의 폭탄 전문가로부터 그 사람도 아나키스트인데 폭탄 기술을 이제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 연쇄 폭탄 테러 사건을 기획을 해요. 그래갖고 그게 뭐 지금처럼 정교한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연습도 막 해가지고요.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계산해서 쭉쭉쭉 이제 폭파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서 여관집 사환을 시켜서 이제 처음에 은행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은행에 갔는데 소포요하고 보냈는데 그 일본인 은행원이 받고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열자마자 폭탄인 걸 알아갖고 창문을 집어 던져서 창문이 깨지고 사람들이 좀 다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지만 데미지는 굉장히 컸어요. 왜요? 1919년 3.1운동 이후로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권총 저격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있지만 폭탄으로 일어난 사고는 그전엔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발칵 뒤집힙니다. 근데 장진홍은 완전히 거기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변장에 튀었어요.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장진홍인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의심되는 사람은 다 잡아넣었어요. 그 와중에 육사의 육형제가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육사의 동생이 글씨를 잘 썼는데 글씨 잘 쓰는 사람 유명했는데 포장지에 있었던 폭탄 포장지에 있는 글씨랑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그냥 온 그 형제들이 거기서 옥고를 치르게 돼요. 한참 뒤에서야 그 장진홍은 이미 일본에 넘어가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잡혀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자결해요. 그 일본 그 아나키스트도 이미 자결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무고한 옥살이인 줄 알면서 1927년 경에 들어갔는데 1927년 말에 들어갔으니까 한 1년까지는 안 됐고요. 1929년 5월 4일 날 석방이 됩니다. 제가 그냥 대중서 쓸 때는 사실은 막 저의 이제 창작으로 막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디테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업계가 그래서 저거요 5월 4일 찾느라고요 한 3일 걸렸어요. 어디는 12월에 나왔다 그러고 어디는 5월에 나왔다 그러고 저거 내가 찾아봤자 딱 4글자 써요. 5월 4일. 근데 저한테 막 이건 목숨 걸린 건데 마치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마침 공개가 된 자료에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실제 일본 경찰에 의해서 풀려나왔는데 그게 1년 7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1년 7개월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다시는 안 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것도 없이 걸렸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육사를 건드립니다. 어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됩니다. 그래서 육사는 그 뒤로 여러분 무려 17번이나 감옥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즉 육사의 본캐는 요즘 유행어로 본캐는 투사입니다. 시인이 본캐인 것이 아니고 육사의 본캐는 어쩌면 전사였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육사의 이름이 드디어 탄생한 것도 이 무렵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대구 형무소에 있었던 수행번호 어떤 사람은 64번이라는 설도 있고 264번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여하튼 육사가 쓴 글 중에 대구 이육사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때 저렇게 264가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육사 갖고 이제 말장난을 좀 했어요. 어떨 때는 밑에 있는 육사생 이거는 고기 육자에 설사한다는 겁니다. 고기 먹고 설사한다. 그럼 난 그런 육사야. 그러다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 육사는 살육한다 하는 그 육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 도륙해 버리겠다.
그런 걸로 했다가 친척이 말려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 대륙의 역사, 그런 의미에서의 육사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육사는 대구 살다가 그냥 걸핏하면 일본 경찰한테 잡혔기 때문에 17차례나 수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마음 잡고 중국 대륙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육사는 뻑하면 중국 갑니다. 이 사람은 대륙을 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엔 결정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윤세주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윤세주는 김원봉의 거의 동생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김원봉이 누구냐면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김원봉이요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구나 의열단의 그 단장이니까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테러 짱쯤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 김원봉이가 남경에, 중국 남경에 조선혁명군사 정치 간부학교라고 하는 것을 윤세주와 함께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근데 윤세주와 이육사가 이육사가 나중에 윤세주만을 위해서 수필을 쓸 정도로 아주 최고의 이제 친구 중에 하나로 이제 하게 되는데, 윤세주는 나중에 중국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합작해서 같이 투쟁을 하다가 그 유명한 그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팔로군들이 다 일본에 이제 포위당해서 몰살할 뻔했는데, 그때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온 게 윤세주라서 중국에서도 지금도 아마 그 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뚫고 나오다가 이제 전사하게 되죠. 그게 이제 윤세주고요.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윤세주와 함께 김원봉이 있었던 그 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 학교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거냐면 타도 일본 제국주의, 이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일본 타도 오케이. 그다음 조선혁명 성공 만세, 이때 혁명은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한혁명 연합혁명 성공 만세, 중국과 함께 연합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세계 피압박 민족 연맹 만세. 스케일이 이랬던 아나키스트의 면모를 보입니다. 여기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부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때 과목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유물사관, 변증법, 경제학 같은 이론은 기본이고 통신법, 선전법, 폭탄 제조법, 투척법, 변장법, 암살법, 철로 폭파법 등등 군사학과 실습을 다 두루 겪은 테러리스트로 사실은 성장이 완료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만들어진 사람이었죠. 그리고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미션이 주어졌는데 조선혁명군사 이 학교에 2기생들을 모집해와라, 3기생들을 모집해와라, 뭐 이런 미션으로 국내로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모종의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실행에 옮겨지기 직전인 1934년 3월에 육사가 그만 체포되고 맙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아까 그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1기생 동기 7명, 2기생 11명도 싸잡아 일망타진하듯이 체포되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가 누구에 의해서 누설됐냐면 같은 동기생이자 처남이었던 안병철이 자백한 거였어요. 사실은 처남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처남은 고문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누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육사는 처가와 의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양반 왜 이럴까? 육사는 이런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훈련받은 건데 그걸 못 견뎌? 나는 견뎌. 뭐 이 출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독하게 장인하고 뭐 대판 싸우기도 했고요. 아내하고도 멀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육사는 처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서대문 형무소 때의 사진입니다. 뭐 안경을 뺏겼나봐가 아니라 원래 육사가 눈이 나쁘지 않아요. 안경이 패션 안경이었던 설이 더 정설입니다. 이분이 은근히 또 멋있어. 서대문 형무소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그 나가사키 대학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근데 여러분 나가사키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죠. 하나는 자기들이 가해자이면서 원폭의 피해자죠. 히로시마와 함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이중적인 성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 대학생을 서울로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맡았으니까 제가 이제 플랜을 짜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당연히 민속촌 넣고 경복궁 넣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가사키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노 한 거예요. 꼭 우리 아이들한테 서대문 형무소를 데려가 주세요. 나도 안 가봤는데 우리가 무슨 서대문 형무소를 가요? 근데 저도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학생들을 인솔해서 서대문 형무소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고문한 거 뭐 이런 게 쫙 전시되면서 해설사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순수한 나가사키 대학생 어린애들이 저를 향해서요, 스미마셍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정말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막 저한테 막 걔들이 스미마셍 하면서 막 걔들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배운 거란 말이에요, 세상 태어나서. 그때 막 제가 가슴에 울림이 컸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는 육사는 서대문 형무소 수감됐대, 이걸로 끝이야. 정작 우리 한국 학생들은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지도 않아요. 여기서 거의 모진 고문을 받아갖고 몸이 피폐화됩니다. 그래서 1935년경부터 육사는 독립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문인의 길을 걷게 됐던 거죠. 그게 저희 문학사 입장에선 참 땡큐죠. 계속 테러하셨으면 그냥 국사책만 나오실 텐데, 문인 가신 바람 국어책이 더 많이 나오세요. 국사책엔 안 나오세요. 여기서 이제 그 위당 정인모 선생 집을 드나들다가 아주 친한 친구가 된 게 신석초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좀 어떻게 자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낭만적인 생활도 좀 구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육사 선생은 둘이서 아주 친해가지고 신석초랑, 그리고 신석초는 좀 샤이했는데 육사는 아주 활달하면서, 그리고 술도 그렇게 잘 먹었대요. 그런데도 정작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 친한 친구한테도 단 한 번 입을 연 적이 없다. 기밀 엄수가 체질화된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친구를 다치게 할까봐 아예 말을 안 꺼낸 건지도 모르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석초 회고에 의하면 늘 단정한 차림이었고 여름에도 넥타이를 풀지 않았다. 그게 이 육사 같은 인상입니다. 그 육사가 1938년에 쓴 수필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넌 투사하다가 무슨 시인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육사가 쓴 겁니다. 자, 그러나 시인의 감정이란 얼마나 빠르고 복잡하다는 것을 세상치들이 모르는 것뿐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들깨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겸양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뿐이요. 그렇소이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나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요. 이리서 나는 내 기백을 키우고 길러서 금강심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소. 그래서 쓰지 못하면 죽어 광석이 되어 내가 묻힌 척박한 땅, 이 척토를 향기롭게 못한다고들 누가 말하리요. 무릇 유언이라 쓴다는 것은 속배들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나는 이 가을에도 아예 유언을 쓰려고는 하지 않소. 정말 남성적이고 의지적이고 그런 면모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시를 쓰는 이유는 뭐다? 표범을 겁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희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시를 쓰는 거다. 금강심 같은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라고 선언하듯이 써놨습니다. 이 글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가 그 유명한 이육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이육사의 절정은 아마 잘 배우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 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앞부분은 쉽습니다. 매운 계절을,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 밀려나서 북방으로 와서 거기서도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에 이르렀다면, 쉽게 말하면 가장 추운 곳, 이렇게 요약하면 되죠. 지구상으로 보면 가장 북쪽에 가장 높은 곳이니까. 미시간 같은 곳이죠.
처음에 왔는데 엄청 춥대. 27일에 왔는데.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죠? 그 추운 겨울 삭풍에 따라서 내가 북방으로 휩쓸려 왔고, 그 북방 노스에서도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에 있었고, 플러스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으니까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이보다 나쁠 수는 없어. 이보다 극악한 상황은 없어. 한계 상황이야. 극한 상황이야. 이렇게 세팅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시에서도 본 거예요. 더 이상 나쁠 수는 없다. 최악의 상황.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상합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릎 못 꿇는다고 기도 못 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서서라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설립방 칼난지 그 위에 쓰면 뭘 해야 될까요? 쫓기고 쫓겨나서. 사실은 이때의 배경은 뭐냐면 파시즘이 아주 극에 달했었던 시점입니다. 그 일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로 이제 대륙 침략을 시작해서 37년에 중일 전쟁을 다시 이제 크게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시 체제로 같이 덩달아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 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그렇게 극악하게 정책을 펼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중일 전쟁 이후에 완전 수탈 체제로 가면서부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좀 요즘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키우려고 하는 측면도 사실은 보여요. 그래야 그 먹고 살아야 뭐 뺏어올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좋아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다가 37년 이후로는 완전 수탈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녹그릇까지 공출해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단 말이에요. 끝까지 끝장을 봤다. 이 상황에 쓰여진 시입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 맞습니까? 저 같으면 서렌더의 뜻입니다. 항복하고 싶다는 거죠. 무릎 꿇는 건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동안 버티긴 버텨왔는데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갖고 서리빨 칼날진 이 북쪽 고원까지 와서 더는 못 견디겠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근데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무릎 꿇으려면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몰아세워서 무릎 꿇을 수조차 없다. 이 정도로 극도의 최악의 상황이다. 한계 상황이다. 그 다음 어떻게 바뀌죠?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게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니까 내가 무릎도 못 꿇을 정도로 이렇게 나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김근태 선생이 그 고문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제가 기억나요.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고문 중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왜 우리가 고문을 못 견디는지 아세요? 뭐 손톱도 뭐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고문이 무서운 것은 이 고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물론 저는 잡혀가자마자 저는 바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내 아까운 몸을 조금이라도 저는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 여기 저기 미시간 왜 왔어? 막 그럼 유영주요. 난 바로 얘기할 거야. 내가 못하러. 내가 무슨 빚을 졌다고 내가 그걸 지키다가 막 나만 상처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것만 불면은 내가 고문이 끝나. 그러면 사람들은 고문을 견디지 않아요. 혹은 반대로 내가 오늘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그럼 오늘까지만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발설하지 않고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고문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막 얘기 안 하고 버티다가 그래서 유교수예요 라고 말하고 나면 고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걔 어디 있어? 그건 몰라요. 이 자식은 또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문은 희망이 없을 때가 가장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시의 반전은 뭐냐면 이제 끝났다. 고문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한 발 제게 디딜 곳조차 없이 뽑아갔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 무서운 건데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반전이 벌어졌어요. 아, 얘네들이 녹그릇까지 가져가. 힘들었는데 녹그릇까지 가져가? 얘들 힘 없구나. 얘들 지금 자원이 없구나. 야, 얘네들이 막 우리를 다 공출해 간대. 얘들 병력이 없구나. 즉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굿뉴스로 변환해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죠?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보니까, 즉 이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니까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죠. 고양이가 여러분 왜 쥐를 끝까지 몰지 않죠? 고양이가 여러분 쥐도요 막판에 몰리면 상처라도 주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퇴로를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이건 퇴로가 없이 우리를 몰아닥친 거예요. 그러자 육사는 깨달은 거예요. 남들은 이때가 가장 무서워서 다 변절했고요. 이때 다 친일로 넘어갔고요.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육사만큼 이거는 굿뉴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그랬더니 결론 뭡니까? 아, 겨울은 오히려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추운 거는 참 땡큐구나. 이렇게 겨울은 오히려 무지개구나. 왜? 겨울이 왔다는 건 곧 봄이 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야, 가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 서리빨 칼라니까 한 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인식에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아, 끝났어. 이토록 우리를 몰아세워? 얘들 힘 없어. 이제 우리는 해방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겨울은 무지개인가 보다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구절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였어요. 이게 참 어려워서 많은 그 평론가들이 달려들었는데 그 말이 더 어려워.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시 이육사의 다른 시들을 봤더니 이육사 시에 무지개가 등장하긴 하는데 석초에게 줬던 시에 나와요. 근데 그 무지개를 밟고 헤어지세 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 그때 한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육사가 생각하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저런 무지개 피나미넌이 아니라 무지개 다리를 생각하는구나. 실제로 보면 무지개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선녀들이 건너는 하늘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게 무지개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무지개 다리죠. 겨울은 그 다리를 밟고 넘어가서 봄으로 가는 오히려 브릿지가 돼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지개 다리를 올라타실 수 있습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육사는 오금을 박아놓는 겁니다. Don't worry, made of steel. 겨울은 레인보우 브릿지인데 그것은 철교야. 그것은 확실한 거야. 겨울 다음에 봄 안 온 적 있으면 말을 해봐.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갖고 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야 돼. 라고 이런 시를 남긴 것 아닐까. 이 시에 여러분 최고는 어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절정입니다. 고통의 절정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엑스터시로 바뀌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고통의 절정,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 절망이 최고의 희망으로 변전되는 그런 것이 우리 육사의 인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놀라운 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를 쓰고 이듬해 명륜동에 있다가 딸도 얻게 됩니다. 그 전에 딸도 있었는데 미리 일찍 죽고 그랬어요. 그 딸의 이름을 갖다가 옥비라고 지었습니다. 비옥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기름지게 살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새 생명이 드디어 태어났는데 그때 육사의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육사도 폐질환이 심해져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석초의 기억에 의하면은 육사와 함께 대구로 이제 석초가 불렀다가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경주를 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번에는 백제의 수도 부여를 41년에 육사와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경주고 왜 부여였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아시겠죠. 역사적인 자아로서 신라의 고도 경주와 백제의 고도 부여를 갔던 겁니다. 근데 이번 부여에 가서 수필을 남기게 되는데 나중에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리는 것처럼 모친상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위의 형이었던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형이죠. 이 형제들도 다 독립하고 연관되는데
그 이육사의 동생이 이원조라고 카프 출신 중에 아주 또 유명한 문인이 있고요. 여하튼 형이랑 어머니가 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사는 이 땅에 마지막 수필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그게 고란이라고 하는 수필이었고요. 그 내용은 바로 석초와 함께 다녀왔던 부여행 이야기가 소재였었습니다. 이 회상을 사실은 똑같은 걸 석초도 회상하고 있습니다. 석초는 뭘 회상하고 있냐면 육사가 술 잘 먹고 그러면서 그 부여의 아주 명물이 잉어 요리였대요. 그거 아주 큰 거 잡아먹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육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 첫날 박물관을 보고 숙소로 돌아와서 그 집의 명물인 잉어 요리를 시키고 술을 덮였으니 석초가 황국을 따다가 술잔에 띄워주며 남쪽으로 있는 창문을 열고 달빛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풍류인 거죠, 그죠?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사가 마지막 보였던 낭만적인 것 아닐까? 근데 정작 수필에 가게 되면 석초의 풍류를 기억하다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했더니 그때 그 절중이 따줬던 고란 이파리 그거를 물잔에 띄워준 것을 가장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수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흥망성쇠를 떠나서 바위 틈에 한 이파리씩 솟아나서는 아름다운 공녀들의 고운 손에 잎잎이 뜯겨지고 남은 고란에 좋은 듯 꿈꾸는 듯한 푸른 이파리는 좀처럼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왜 이 고란이 뭐길래 왜 육사는 이게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육사는 요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연을 벗삼아 살았어야 돼요. 그래서 우이동 쪽에다가 이제 집도 하나 수유리 쪽에 마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육사가 뭐라 썼냐면 나는 소로 헨리 데이비 소로처럼 못 살겠다 써놨어요. 자연 되게 좋은 줄 아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역시 나는 공간적인 것보다는 시간적인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 같다. 그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는 역사적 인간이라고 데피니션을 내린 것 같아요. 육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기가 참조해야 될 사항,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그 고란의 정체가 뭘까 말이죠. 왜 그거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 수필의 마지막에 저는 실마리가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란을 기억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즘 의자왕 이기를 그만두고 그 샘물을 떠다가 차를 따라 먹어도 보려니 하였으나 이런 시절이라 차인들 전일같이 만난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중국산의 체리 향차가 조금 생겨서 달여서 맛을 보았더니 그것은 20년 전 북경성을해서 맛보던 그 맛이 그냥 남아있지 않은가. 그것은 강남의 생활에서 얻은 잊지 못할 기억이 일시에 이 체리와의 향내를 통하여 그때에 재생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지금 가을에도 단풍 들지 않은 고란 이파리를 바라보며 체리 향차를 마시면서 강남의 봄을 기다린다. 어느 날 체리 향차를 얻어낸 것 같아요. 이런 시절에 그 40년대 근데 아주 귀한 차가 얻어난 것 같아요. 이게 또 체리 향차가 아무리 검색해도 구글에 안 나와. 그래갖고요. 또 중국 학생 해갖고 다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요. 나중에 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향차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랍니다. 그 후주 지방에서만 나온대요. 그 후주 지방에서 나오는 것을 우연히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똑같은 맛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기억의 양상이 자기가 강남 땅에 있었던 때 그게 바로 어딜 말하냐면 조선혁명 정치 군사 간부학교 시절에 먹었던 그 맛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뭘 기다린다고요? 다시 강남으로 갈 봄을 기다린다라고 했던 거죠. 차를 마시면서 갑자기 위장이 달아올랐을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전율, 온몸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겠죠? 나는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양연화는 낭만적이고 풍률력 있고 사랑 있고 그때였을 것 같은데 육사가 꿈에도 잊지 못했던 화양연화는 조선혁명 정치 군사 간부학교에서 몸을 던졌던 그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도 오히려 그는 역사적 인간인 육사는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신석초의 회상입니다.
1943년 신정날 1월 1일 날 큰 눈이 내려서 서울이 다 새하얀 눈 속에 파묻혔는데 아침 일찍부터 육사가 찾아와서 답설하러 가자, 눈밖에 하자. 중국 사람들은 이게 의뢰하는 거란다 하면서 끌고 가가지고선 문득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나 가까운 날에 북경 가려 하네. 이러고선 호련히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봄날을 기다렸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육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다시 중국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엄마랑 형이 죽었잖아요. 그럼 소상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기에서 잠시 내려온 사이에 서울 동대문 경찰서 형사계에 체포됩니다. 사실 이 당시 이미 육사는 요시찰 인물로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낚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육사의 딸인 이옥비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는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용수를 쓴 아버지의 모습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딸의 기억을 대신해 줍니다. 육사가 남긴 말은 아빠 갔다 오마가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면서 육사는 다시 잡혀서 북경으로 이송되는 거죠. 그렇게 중국을 들락날락했지만 이번이 중국행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944년 1월 16일 새벽 베이징에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육사가 남긴 시 바로 광야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다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우리가 다 잘 아는 시입니다. 자, 질문. 왜 광야인가? 이 광야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 만주를 말하는 걸까? 한반도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온 지구 천하를 말하는 걸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신성했던 공간이 뭔가 지금은 눈 내리고 그런 상태로 변했다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퇴계의 후손답게 여러분 퇴계가 뭘로 유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매화를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화만 갖고 시조를 쓴 시조집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 퇴계가 눈을 감는 날 아침에 제자들한테 시킨 일이 저 매화의 물조라였습니다. 그거의 연관까지는 뭐 억설이겠지만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는 핵심이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로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안 보여도 향기로 전해줍니다. 제가 나이 40살 늦은 사춘기를 겪을 때입니다. 갑자기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러던 날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그냥 범생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냥 멀쩡히 잘 있는 남자 교수 둘을 꼬셨습니다. 우린 오늘 매화를 보러 가야 해. 그래서 저는 미리 휴강 처리를 다 했는데 이 두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공강을 처리해가지고서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냥 무조건 청주에서부터 차를 몰고 왜냐하면 제가 그날 아침에 조선일보에 매화 사진을 보고 정신을 잃었던 거거든요. 이거 보러 가야 돼. 그리고 멋있게 해서 우리끼리 막 가는데 아무리 가도 섬진강길을 따라가도 매화마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대 부풀어서 갔는데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창문을 탁 열었는데 어디서부터 매화향이 싹 먼저 오는 거예요. 매화는 향기로 먼저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겁니다. 한 구비를 돌아서니까 드디어 그 다음서부터 매화마을이 펼쳐지더라고요. 어쩌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디 매화꽃을 봤다라고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매화 향기만 홀로 아득한 것. 이것이 육사가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근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창씨개명하고 이럴 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 변절의 시절을 겪어가고 있는데 육사만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매화 향기를 붙잡고 나는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보잘것없는 poor 그런 노래의 씨를 난 뿌리는 난 대단한 시인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다시 천고의 뒤에 이것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해방이 1000년 뒤에 오라는 거냐? 이건 매국노다.
그런 답답한 인간들은 애국가도 싫어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르면 우리나라 어떠란 말이냐. 정말 레토릭 모르는 인간들하고 얘기하기가 싫은데 저는 오히려 바꾸고 보고 싶어요. 좋아, 네 말대로 해석해 볼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1000년 동안 일본의 앞지에 있다 치자. 그래도 육사는 뭐라는 거죠? Still waiting 하겠다. 거꾸로 보면 1000년 뒤에 오더라도 그때는 초인온다. 그게 더 강력한 것 아니냐. 육사 앞에 저 고려 때 스페이스는 1000년의 역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육사의 스케일은 역사적 인간입니다. 1000년은 시간도 아닐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나 반드시 매화향기는 아득하고 내가 가난한 노래 씨를 뿌리면 항상 그 다음 결실이 있더라. 이거는 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의 그 상상을 좀 연장해 보자면 육사는 세례 요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비록 광야에서 석청이나 먹고 그러고 있지만 비록 지금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부르고 있지만 반드시 이 다음에 구세주가 올 거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이 여기서 먹노아 부르게 하리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육사는 모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여기까지 왔어. 그러나 정작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지. 그리고선 정작 해방을 못 본 게 육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진 않았죠. 저 조국 땅에 가게 되면 나중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것이 내게 주어진 미션이었다라고 육사는 말했던 거 아닐까. 원래 제가 오늘 육사와 동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육사 하느라고 1시간 갔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동주는 다음 기회로 시카고에서 뵐까요? 다음 기회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빨리 했는데도 안 되네요. 역시 어제 연습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네, 뭐 아무거나 뭐 꼭 오늘 강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질문은 아닌데요. 그 뭐 윤동주 시인까지는 이제 다루지 못해주셨지만 이육사 이제 시인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굉장히 그 감명이 몰려올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요 당시에 시를 쓴다는 거는 어떤 그 뭐 꼭 다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사명감을 갖고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시를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왜냐면 워낙에 지금 이제 요즘 시대에 시를 쓰는 거와 그때 그 당시에 시를 쓰는 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요 식민지 시대 때 시를 쓰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절망과 저항 요 선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도 시를 썼던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다들 이렇게 희망을 그 넌지시 이제 그 제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싸우자 이거를 좀 아름답게 승화를 해서 하시는거나 요런 이제 주제 말고도 다른 식으로도 그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지금도 뭐 고국 소식 들으시면 맨날 정치하고 싸우는 것 같죠, 그죠? 예, 맨날 싸웁니다. 근데 맨날 내가 하루 종일 그 생각하면서 삽니까? 저는 그냥 일상을 삽니다. 많은 시인들도 그냥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도 쓰는 거고요, 뭐 연애하는 시도 쓰는 거고요. 그게 원래 시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워낙 전체 분위기가 상갓집이면 다양성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제 안에서도 우리가 낭만적인 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다양한 시들이 나오지만 상실의 정조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막히게 되는 게 바로 이 암흑기 시대인 거예요. 30년대 후반기부터 40년대까지. 자, 이제 이때는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미 일본은 세계 탑5 안에 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과 다른 제국주의 간의
쟁투해야 되는 것을 일본은 이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면 동아시아 대 서양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꿉니다. 결국은 둘 다 제국주의인데 어디가 우리니 어디가 이기는 게 좋겠니 라고 바꿔요. 그리고 꽤 이길 것 같은 느낌도 줬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분 야마모토 전함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 항공모함도 못 갖고 있는데 가미가제 특공대고 우습게 아시지만 그렇게 갖다 버릴 비행기가 있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국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블락으로 만들어내면서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내선일체입니다. 내진과 조선인, 내진은 일본인을 말하고 조선인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자꾸 너네가 티를 내. 너네 왜 자꾸 조선말 쓰니? 우리 차별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선어를 말살한다라고, 말살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를 사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별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너네들 이름이 티가 나. 그래서 이름을 바꿔. 4글자로 좀 바꿔줘. 일본식으로 바꿔줘. 그게 창씨 개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사실은 많은 지식인들은 현실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일본의 승리에 기여하게 되면 일본이 승리했을 경우에 세계에 최소한 2등은 되겠구나. 이런 환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 사람이 사는데 시인들에게 이제 남은 선택은 국어를 못 쓰게 되니까 시를 접든가 일본어로 시를 쓰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어로 시를 쓰면 그게 한국시가 될 리가 없고 우리말로 시를 쓰는데 그게 어디 퍼블리시 되려면은 이런 저항회 같은 거는 쓸 수가 없었을 거고 그래서 시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윤동주 일기에 썼던 시라고 보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디펜스를 해요. 그러면서 너네들은 안내일기는 왜 보니? 그리고 안내일기도 그나마 그것도 조작된 거라며. 근데 윤동주는 조작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일기 쓰듯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그 윤동주는 이육사, 오늘 윤동주 못 나가지만 윤동주는 이육사처럼 직접 막 그 투쟁 생활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별의 는 밤 같은 거 생각해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나는 그 아름다운 별 하나에 별 하나에 아름다운 이름 하나 불러 본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하나 붙여 본다고 해놓고 나머지 나오는 것들이 죄다 사람 이름들이라는 거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트럼프씨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런 거 갖다 붙이다가 갑자기 별 하나의 어머니 하고서부터 놀란 듯이 어머니 하고 더듬더니 줄을 바꿔갖고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 번씩 불러봅니다. 수학기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수녀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 이름과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아까 사랑, 평화 뭐 이따오 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지만 어머니를 탁 떠올린 순간 가장 우리 인생에서 별급은 누구야? 바로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내 인생의 최고 별이지 내가 별에다가 무슨 이런 낭만적인 이름 붙였나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별 하나에 쉼표 어머니 돼 있어요. 울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별 하나에 어머니 울컥 어머니. 그리고서는 연을 바꿔요. 목이 잠긴 윤동주를 떠올리셔야 돼요. 얼마나 목이 잠겼을까. 근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 번씩 불러보면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붙여봅니다 해놓고선 죄다 사람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뭐다? 사람 이름이라고 윤동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시라고 윤동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할 때는요. 바로 창씨 계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씨 계명을 하고 나서 쓴 시가 바로 그 시입니다. 창씨 계명을 윤동준 왜 해야 되느냐? 일본으로 유학 가야 되는데 유학 가려면 반드시 도항 증명서에 창씨 계명한 이름을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윤동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이 시 같은 이름을 놓고 가야 되는 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너갔어요. 건너고 나서 윤동주가 쓴 마지막 시가 뭡니까? 그게 쉽게 쓰여진 시거든요. 말은 쉽게 쓰여졌다 그러지만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러고 출발하는 겁니다. 정작 동경 유학 가가지고선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니
그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응? 더 중요한 건 그건 거의 여러분들이 여겨가지고 미국 갖고 개기는 거랑 같아요. 미국은 자국주의 뭐 이런 거랑 같아요. 육척방은 남의 나라라고 해놓고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그래 늙은 교수 강의하느라고 이러고 앉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무슨 출세하려고 나만 이렇게 와 있냐? 혹시 여기 유학생 계시면 그런 생각 해보시란 말이에요. 난 뭐 한다고 나 여기까지 와서 고국은 코비드에 막 저러고 앉았는데 그걸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갈등 때리다가 윤동주가 마지막이에요. 윤동주 씨는 거의 일기 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윤동주가 서정주보다 뛰어난 시인이라고 말하긴 시적으로 말하긴 좀 힘들어요. 서정주가 윤동주보다 2살 위인데요. 서정주의 자화상이 서정주가 15년생인데 8, 9년쯤 자화상을 36년에 자화상 썼고요. 윤동주가 17년생인데 8, 9년쯤에 자화상 썼을 거예요. 그건 거의 비슷한 때 자화상이에요. 근데 윤동주 자화상은 어머 부끄러 그런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순수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애예요, 애. 근데 이미 미당은 애비는 종이었다 이러고 쓰는 사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시적으로는 사실은 이건 달라요.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더라면 과연 지금 우리의 모델이 되는 시인은 미당이었을까 동주였을까 하는 것은 진짜 퀘스천 마크예요. 그 쉽게 쓰여졌다고 해놓고 윤동주의 마지막은요. 그래서 최초로 자기 손을 쥐어주면서 최초의 악수로 끝납니다. 그건 뭐죠? 그동안 나여야 할 그러니까 as와 to be 사이의 갈등. 나는 이렇고 난 이래야 되는데 맨날 이거 갖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근데 그 마지막 시에서 둘이 손을 드디어 잡아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시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난 이제 결심했어. 나 이제 나 위해 주기로 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는 아마도 송몽규 따라서 영화 동주 보셨겠지만 이제 투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핏 보면 이 시기에 많은 시인들은 사실은 40년대 가게 되면요, 시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문시로 존재하거나 그러고 있었던 데 비해서 비록 이분들이 이런 시를 남겼다는 것이 퍼블리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퍼블리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객관적인 조건이. 그래서 저한테 육사와 동주는 제가 무슨 뭐 그렇게 민족주의자고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더라면 우리 문학사는 형편없이 초라했을 거다. 응? 저는 뭐 친일 청산 이런 거에는 사실 별 큰 관심 없어요. 대신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 나쁜 사람 혼내주는 그 정력의 한 반의 반이라도 이렇게 착한 사람 키워주는데 좀 넓혀주는데 공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가. 친일파들 재산 뺏는 데 써야 될 그 신경보다 정말 독립운동하다가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돼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누가 맞는 거 보면서 나중에 나도 맞을까 봐 저러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제가 그렇게 민족주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사와 동주를 이렇게 우리나라 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의 시 자체, 시는 여러분 저 미당시 좋은 거 정말 많고요. 백석시 좋은 건 너무 많고요. 그런 시 강의를 할 건 훨씬 많아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왜 육사와 동주를 골라왔냐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것들은 어디서건 서랍에 꺼낼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문학사는 아마 우리의 정신사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의 뜻이 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시는 존재합니다. 시인들은 시 쓰는 사람들이에요. 시인들도 독립하라 그러지 마세요. 개그맨은 개그하는 거고요. 가수는 노래 부르는 거지. 그 죄다 막 너무 뭐 가수인데 친일했다. 전 그런 거 사실은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시인 다들 그러고 있는 판에 그게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판에 비정상으로 보였던 사람이 가장 정상적이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역사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육사와 동주는 그 당시의 대세랑은 다른 두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답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약간 눈물이 핑 돈 대목이 아빠 갔다 오마라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이옥비 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접 뵌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저도 신문 기사 이런 걸 통해서만 보는데 사실 그분 덕택에 많은 것이 이제 좀 밝혀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육사 같은 경우에도 그 시원하게 밝혀지지 못한 구석들도 실은 많고, 그래서 솔직히 보자면 이육사가 썩 좋은 훈장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활동을 약하게 해서가 아니라 증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옥비어선 너무 어려서 몰랐을 거가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정작 육사도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했기 때문에 17번이나 감옥에 갔다 이걸로 우리가 독립훈장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덜 밝혀져서 지금 옥비 여사가 해주고 이런 거는 우리의 감성을 터치는데 참 좋은 자료인데 정작 정말 육사 같은 사람을 어디에 우리가 올려놔야 될까에 대해서 여전히가 아니라 앞으로도 좀 가능성은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고 지금 전 잘 모르겠어요. 옥비 여사가 어떻게 계신지. 뭐가 궁금해졌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그 서대문 청무소를 왔을 때 그런 감동이 있었다. 저도 몇 년 전인가요? 한 3년 전 처음 가봤거든요.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저희 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가는 차에 제가 그때가 무슨 기념일이었나요? 그래서 서대문 청무소랑 거기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희 이제 젊은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저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렇게 한국 문학하고 역사하고 전복이 돼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산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를 갖고 어떤 이런 챌린지가 있었고 그때 그런 공부를 했더라면 역사도 더 재밌었을 거고 그다음에 문학도 더 이해가 됐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시를 공부했을 때는 줄 긋고 하이라이트하고 이게 무엇을 대비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상황에서 누가 이 시를 왜 읽게 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됐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큰 픽처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11학년 때 US History하고 American Literature 같이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하고 그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 상황은 배경은 이랬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 살았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됐고 이런 감성을 갖다 전달하고자 했다. 근데 저도 한국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관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정말 이게 같은 노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사람들의 체험과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배경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좀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 네. 그런 거를 약간 꿈꾸게 되네요.
어떤 아쉬움인지 알고 또 제 책임감이 크고 제가 이거 답하자면 이제 누워서 침 뱉는 게 되거든요. 제 전공이 문학교육인데 교과서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걸 실천해 보려고 정말 저도 한 평생 노력을 한 것 같지만 쉽사리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회 가거나 이럴 때 하던 얘기는 우리 그러니까 컴피턴스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개별 knowledge만 가르친다. 그럼 물론 우리의 선의적인 전제는 있죠. knowledge is power. 그 아는 것이 어느 날 컴피턴스로 되겠지.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수능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내용이 요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일부예요. 아예 그냥 육사와 동주란 책을 제가 지금 쓰려고 그래요. 쓰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문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역사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파워가 커지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인문학 시장이 넓어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근데 인문학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걸 또 지식의 형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시장 중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역사예요. 역사 배우면 뭐 좀 아는 것 같거든요. 역사책도 가장 많고요. 한번 테레비를 생각해 보시면은 인문학 코너들은 죄다 역사가 지배하고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서 얘기해놨는데 내가 어떤 다큐나 지식과 정보를 갖고 안다라고 하는 거랑 드라마를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과 공감적 인식을 하면서 보면 막 일본의 일제 때 역사에 대한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굉장히 파워풀한 그게 생겨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쪽만 쫙 나열하고 있어서 그거를 많이 하는 것이 마치 우수한 학생인 것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곤혹스럽죠. 솔직히 말해보면 고등학교에서까지 문학교육을 잘 못해주는 덕분에 제가 지금 잘 먹고 살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디 가서 이러면 그렇게 배울 걸 만약 고등학교 잘 갔으면 제가 이런 강의가 없어요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벌써 한두 해 된 게 아닌데 참 안 바뀌어서 저는 간접적으로 교사 연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서부터가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육사를 이렇게 가르쳤다 쳐보세요. 저는 아마 오래 못 있을 겁니다. 벌써 이 시간 투입할 정도면 육사시 한 5개 나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고작 저희 지금 2개, 3개 그것도 맛을 본 거지 아까 말한 하이라이트 하는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래서 교사 연수할 때 믿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공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 주면 그거를 리사이트 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다. 익스플로러를 안 시킨다. 나는 이렇게 덩이만 주면은 그래갖고 애들 감동시키고 여기 육사 공부해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그걸 프로젝트를 줘서 그래서 너 육사시 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정리해 갖고 와. 그러면 될 텐데 좀 그런 게 맞는 것 아닌가. 이건 마치 카바 투 카바 다 해줘야 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학원에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시 100편 끝내줄게 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128번째 게 나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건 또 다른 학교를 또 불러내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덩이의 인식을 주고 나머지는 과제를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과제는 없어요. 정말 숙제가 없어요. 왜요?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내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와서 갑자기 레포트 쓰라 그러면 레포트가 뭐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뭐 낱낱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랬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걸 해라. 이게 모습이잖아요. 그 대학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고국의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막 반대의 물결가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은 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근데 희망의 아이러니는 그렇게 교육받은 내가 있잖아. 난 더 지독하게 했지만 지금 내가 있잖아.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애들의 파워풀한 건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 같은 애가 나온다니까요. 또 따가는 애들도 나올 수 있고 그걸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어요. Maybe one more.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온 보람이 있고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 육사의 시를 소개하면서도 그렇고 교수님 강의나 책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과 해석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수님께서 제가 알기로 기독교인이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육사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그 당시에 자신도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들다 보니 시를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의 해석의 허용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시 따로 역사 따로 배운 뭐 교육의 문제, 커리큘럼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혹시 우리 사회가 그 늘 언제나 이념 논쟁이 있어왔기 때문에 텍스트는 그냥 시는 그냥 문학으로 순수하게 있어야지 거기에 왜 역사가 끼어들어 이런 식으로 보았기 때문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시를 소개할 때 특히 일제강점기라든지 제가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한국 전쟁 당시를 다루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뭘 해도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날라리 신자인 건 맞고요. 겸손의 뜻에서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지금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저는 사실은 결혼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때까지도 불교 학생의 출신이에요. 지금도 반야신경도 외울 수 있어요. 마하바냐바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내의 인도로 기독교적 교양을 접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석들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 전에 그 교양과는 다른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아마 마지막 미션이 아닐까? 그렇게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제가 농담처럼 써놓은 말씀은 시가 되어라고 하는 책이 과연 내가 살아생전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것일 뿐 그런 의도를 갖고 접하진 않고요. 내가 신나서 그런 거예요. 가령 키팅 선생님을 예수의 이미지로 중첩해서 해석해냈을 때 너무 풍부한 그 희열을 느껴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일부러 렌즈를 거기다 갖다 댄 건 아니고 키팅을 계속 보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멋있지?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그렇게 다들 모델로 생각하지? 중첩해서 보면 볼수록 자꾸 예수 이미지랑 겹쳐지는 거예요. 막 신나서 쓴 거였거든요. 거기 막 사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똑같고 걔들 변화시키는 거고. 그랬는데 이 이육사를 공부하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글을 쓴다는 거가. 정설은 이육사는 그냥 한학이고 뭐 그런 건데 제가 갑자기 또 예수하면 그것도 그 비난을 이걸 내가 줘야 되나 몇 번을 망설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서 저는 해석이 좀 풍요로워지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발 종교 논쟁으로만 곡해되지 않는다면 육사를 또 다른 프리즘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확신은 없지만 그 육사의 안동 마을에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사실은 제 성함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계셨던 건 맞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따로따로 돌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고증을 못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는 거고 적어도 해석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코드를 읽어내든 아니면 뭐 윤동주를 제가 불교를 읽는다고 뭐가 나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문화의 터부들을 좀 깨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자꾸 어떤 그 카테고리를 보느냐, 어떤 컨텍스트로 집어넣느냐에서 너무 많은 혐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대학 때까지 내가 읽었던 분단 소설 중에 최고는 광장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죄다 반공 소설 아니면 뭔지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념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근데 광장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주인공이 남을 택하면 반공주의 소설이 되고요. 북을 택하면 출판이 안 돼요. 그랬더니 계속 광장이냐 밀실이냐 이거 갖고 그 두꺼운 책 결국 다 읽어놨는데 마지막에 제3국 이게 이따운 소설이 어디 있어요? 사람 계속 투비 오하나 투비 해놓고 대충 살기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등해놓고 제3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최인훈이 알았겠죠.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그걸 자살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저는 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아무리 뭐 태백산맥 같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더 저는 어쩌면 정직하고 그러니까 뒷작품 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시대의 컨텍스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최대의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의 최대치를 그려낼 수 있었던 것 그건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교사의 해설로 우리는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교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담이죠.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그 역사주의와 그 분석주의가 혼재 있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는 미국의 뉴 크리티시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건 메타포가 어떻고 이미지가 어떻고 이제 이렇게 배워요. 배워놓고 나서 또 어떤 거는 갑자기 자 이거 밤은 어둠이야 이거는 뭐 일제야 이렇게 또 갑자기 역사주의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 좋은 말로 종합적 접근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큰 두 개의 축인데 역사주의적 접근과 분석주의적 접근이 맞는데 점차 이제 이 역사주의적 접근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번 그냥 배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건 일제 때 배경이니까 뭐 어때? 그러니까 아이들은 긴장을 못 느껴요. 제가 지금 이 육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그냥 저도 뭐 아까 뭐 그런 디테일 같은 거 빼고 이건 일제 때였고 뭐였고라고 하면 한 작품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육사로 우리가 좀 빙의 좀 해보자. 그게 진정한 역사적인 인식인 거죠. 드라마를 봐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드라마를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도둑이 되거나 깡패가 되길 원하지 않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조폭이 주인공이면 나는 조폭 편이죠. 이건 굉장한 인식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조폭이 돼 보면 아 조폭이 오히려 불쌍한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게 모래시계지 뭐. 그러면 사실은 문학도 아이들한테 그거 체험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육사라면 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네가 시인이라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같이 막 가슴 아프기도 해야 되고 아빠 갔다 오면 그거 갖고 막 애들도 좀 울컥했으면 좋겠고 저도 막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요즘은 그냥 분석주의 수능 이런 거에 밀려서 그냥 해석의 정합성 이런 것 정도로만 떨어져 버리고 말하자면 감동이 사라진 문학교육, 즐거움이 사라진 교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학의 가장 오랜 존재가 인스트럭션 위드 플레저로 존재해 왔던 거거든요. 문학 자체가 사실은 읽기 더럽게 힘든데 인스트럭션인데 그거를 문학이기 때문에 내가 플레저하게 읽는 거라면 그거를 그대로 가장 잘 살린 게 저는 문학교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학교실이 바로 역사학 그 짜증나는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재밌는 플레저로 결합해 주는 것. 이때 플레저는 반드시 깔깔깔대는 것만이 아니라 감동도 플레저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나 강연의 가장 아이디어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키팅을 내려고 한다는 게 다 그런 거고요. 원래 문학이 있었던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실리즘 그대에게는 주로 시 위주로 설명을 했다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은 인생에 적용하는 거 위주로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목사님 앞에서 좀 감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글쓰기 원리를 봤더니 강연의 원리를 봤더니 제가 목사님들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뭐 딴소리 하고 있다가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면서 이제 갑자기 시가 등장하는 그때 시가 경전처럼 있고 다시 또 이거 얘기하다가 여러분 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좀 지금 이 정도를 차지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사님 하는 고민이나 그 활동이랑 제가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아는 거, 그건 분석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내 도덕성 삶의 적용으로 얘기하면 그건 도덕 선생이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또 목사가 하는 거야. 그거 갈등하시잖아요. 뻔하지 뭐. 그거를 내가 전하면서 이걸 어떻게 자기 것처럼 전하게 해줄까 하는 거랑 실은 저는 직업적 고민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랜 시간 아니.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듣고 싶지만 오늘 좀 아쉬움을 합니다. 오늘 이런 늦은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저희 남센터 행사에 관심 가져주시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